자,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김유정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뭐 중학교 때도 종종 나오고 그런 작품인데 이게 음, 일단 김유정 하면 해악이죠. 예,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제 해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작품 개관을 보시면 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비속어와 방언, 그쵸? 비속어, 욕설 이런 게 이제 토속성, 그 다음에 해악성 이런 걸 줍니다.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순행적 구성. 네,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김유정의 또 다른 소설인 봄봄이라는 작품에서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나오는 인물도 비슷하죠. 점순이가 나오는데 동백꽃에서도 점순이가 나오고 봄봄에서도 점순이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왼쪽에 보시면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탐구한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중점을 둬서 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인데 이 개성적인 문체는 이제 비속어 방언 그래서 토속성, 해악성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개관을 좀 볼게요. 김유정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농촌입니다. 작가 자신이 농촌 출신으로 농촌에 대한 묘사가 어떤 작가보다도 탁월하다.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소녀는 마름의 딸이고요. 이제 이 마름이 뭔지는 아셔야 되고요. 소녀는 소작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소작인이 있죠. 그래서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게 마름이고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게 소작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게 마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름은 소작인보다는 이제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 점순내 수탉을 죽이고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는 부분 등에서 둘의 신분상 차이를 알 수 있다. 뭐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 보시면 해악성. 자, 이 소설의 해악성은 첫째, 점순이는 적극적이에요. 점순이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나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전도, 남녀 역할의 전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자가 적극적이고 여자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독자들이 해악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체. 아까 얘기했듯이 비속어나 방언입니다. 비속어나 방언 등이 사용이 되면서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됐죠? 네. 그래서 해악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닭싸움. 점순이가 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순이가 이 닭을 데려다가 우리 집 닭이랑 우리 집 그러니까 나의 집에 있는 닭이랑 지네 집 닭이랑 싸움을 붙이죠. 근데 뻔하게 이제 지네 집 닭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제 분해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화가 나서 점순이네 집 닭을 때려 죽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백꽃의 제목의 의미와 역할 이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동백꽃은 이제 배경 어떤 그 향토적 배경을 드러내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이 그 강원도에서는 동백꽃이랑 좀 다르대요. 네,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토속적 분위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점에서 동백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일단 오늘이니까 현재입니다. 그쵸? 이제 이게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역순행적 구성이 되려면 일단 시작이 현재여야 되겠죠. 현재에서 시작이 돼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게 이제 점점점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있다는 건 몇 인칭이란 얘기예요? 1인칭이란 얘기죠. 1인칭이고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싸우고 있죠. 닭싸움.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 여기서 이 못생긴 것은 우리 집 수탉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우리 집 수탉입니다.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또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달고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요런 거 이제 모르는 게 요런 게 문제죠. 왜 모르니? 에? 남들은 다 아는데. 이런 게 이제 어리숙한 서술자라 그래요. 어리숙한 서술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왜 점순이가 이렇게 괴롭히는지를 이제 이 서술자만 모릅니다. 나흘 전 체크하셔야 되겠죠. 나흘 전이니까 뭐가 드러나요?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죠. 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이 쪼간도 방언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면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점순이의 의도를 서술자인 나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힐끔힐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중요하죠. 굵은 감자 3개. 이것은 점순이의 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죠.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그 다음 쪽.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느집엔 이거 없지. 예, 바로 그 유명한 느집엔 이거 없지가 여기 나옵니다. 느집엔 이거 없지? 사실 이게 할 소리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점순이네는 아무래도 마름이니까 조금 살림이 낮겠죠. 나의 집은 소작인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힘들었을 거예요. 느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네, 점순이가 잘못했죠. 네, 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느집엔 이거 없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하고 생색 있는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뭐 점순이 딴에는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자, 요게 이제 점순이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말이겠죠.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죠.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가지만 여지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얘 왜 이래요? 예. 점순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너무 차갑게 차갑게 이걸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힝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그러니까 점순이가 성격이 좋은데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보복 쓰는 것이다. 그 다음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에 네가 없지는 다 뭐냐. 그렇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이제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드러나죠.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며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보통은 지주나 마름들은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해서 소작인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점순네는 그런 집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네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점순이를 볼 때 좀 조심하고 있네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조심하고 있었는데 얘가 오더니 이제 이상한 시비를 털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는 임마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중략.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점순이는 자기 집 수탉을 몰고 와 우리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등 행패가 말이 아니고 약이 오른 나는 달객에 고추장을 먹여 싸움을 붙이지만 처음에는 기세 좋게 덤비던 것이 맥을 못 주고 나가 떨어집니다. 나는 고추장을 덜 먹여 우리 집 수탉이 진다고 생각하여 달객에 고추장물을 듬뿍 먹입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나가 좀 멍청하죠. 고추장을 먹인다고 닭이 싸움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나의 어리숙함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할 일 없이를 좀 뜻을 알아두세요. 이 할 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예요. 할 일 없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걸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그러니까 닭이 고추장물을 줬는데 얘가 안 먹어요. 당연하죠. 맵고 맛도 없는데 먹겠습니까? 안 먹으니까 얘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나는 내 딴에는 이제 싸움 잘하게 하려고 억지로 물을 붓는 거예요.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귀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신을 잃고 있죠?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다시 현재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까지는 이제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다시 시간이 현재로 왔죠.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지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정강이를 돌려놓고 싶다. 고년 이런 거 비속어 사용이죠.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등줄기를 망할련 비속어 재밌죠? 해악성이 드러납니다.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광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자, 그 다음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려었다. 그 틈에 끼어앉아 점순이가 청승맞게실이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싸움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노린 거죠. 노렸다는 걸 뻔히 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얼굴은 예쁘네요.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 두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죽였죠. 죽였어요.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있었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곱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건 큰 사건입니다. 마름집에 닭을 때려 죽였으니까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개며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자, 이 말이 재밌는 게 이 말을 점순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감자 거절한 거, 그쵸? 점순이의 호의를 무한하게 거절한 것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나는 닭 때려 죽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엄마한테 혼날 때도 엄마가 막 혼내다가 너 또 이 다음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사실 요 말이 나오면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이제 거의 종결될 때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안심이 되는 거죠.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요런 거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는 것만 그쵸? 점순이의 의도를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습니다. 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울 테니.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못에 떠다밀려는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사실 이거는 점순이가 나를 덮친 거죠. 덮친 건데 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백꽃의 기능과 역할, 서정성, 향토성, 낭만성, 낭만적 분위기 이런 걸 드러냅니다. 여기 있다. 낭만적 분위기. 알싸한 향긋한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유아에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 산 위로 집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동백꽃 안에서 뭔가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괜히 점순이가 아무 뭐 그런 것도 없이 얘를 밀어서 동백꽃 속으로 쓰러뜨렸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도 점순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끝납니다. 소설이 이렇게 끝나죠. 굉장히 짧고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필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는 역순행적 구성. 아까도 역순행 아니고요. 역순행적 구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다.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재의 의미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동백꽃. 동백꽃은 향토적, 서정적 분위기, 낭만적 분위기 이런 걸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자. 그래서 감자는 이제 발단입니다. 사건의 발단이고 갈등의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
오타가 많이 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닭싸움. 닭싸움은 이제 갈등이죠. 갈등 표출입니다. 갈등의 소재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재이자 화해의 매개체 두 가지의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이제 해학적 요소. 해학적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역할의 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소극적이고 여자가 적극적이다. 남녀 역할의 전도가 해학성을 드러내고요. 두 번째는 어리숙한 서술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독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서술자인 나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해학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속어 사용이죠. 비속어 사용. 이런 것이 해학을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대적 배경이 제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학교에서 필기를 해주는지 이걸 꼭 체크를 하세요. 왜냐면 좀 약해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사실주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마름은 착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마름이 나쁜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작인 막 등골 빼먹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마름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은 좀 약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름과 마음 아니고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제시는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좀 보시면 자, 뭐 1번, 2번은 중요한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번을 보세요. 이 4번을 보면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문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국 문학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편성인데 뭐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는 어디에나 많고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이런 사랑 얘기라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수성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학이 갖는 특수성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민중의 언어와 비속어 그 다음에 사투리 이런 게 사용이 되고 여기 아닌데 민중의 언어 비속어 그 다음에 사투리 이런 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해학적이다. 해학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합니다. 해학성을 드러내는 거. 이게 뭐 이제 좀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말들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해학이라든가 풍자 이런 게 발달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쨌든 해학성이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동백꽃이 우리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